지금 수주 장고는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계약이 나오게 되면 또 역대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사는 아마 올해 내내 주목을 좀 받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조선 얘기해 주시면서 아까 이제 호주, 미국, 군함, 잠수함 이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방산 섹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방산 저는 올해 내내 주식 갖고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네. 방산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난 다음부터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 경계심이 유럽 쪽에서 확 생겨났죠. 거기다가 지금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예전같이 적극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자주 국방에 대한 필요성이 되게 커지게 되는 거고. 네. 근데 그 문제는 필요성은 커지는데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이 없어요. 제한돼 있다는 거죠. 네.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러시아제를 수입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북한이 만들어낸다고 북한 걸 하겠습니까? 그 포탄 북한에서 그 러시아 갖다 주는 거 50%가 불량이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쓰잖아요. 없으니까. 이 얘기는 그만큼 지금 수요가 많다는 거거든요. 네. 러시아도 지금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좀 쓰는 거고. 이 그림이 뭐냐면 23년도 분쟁 지역 현황입니다. 절반이네요, 거의. 절반인데 지금 중국이 빠져 있잖아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 중국하고 대만도 긴장 관계죠. 중국하고 베트남하고도 또 그렇죠. 중국하고 인도는 맞아요. 여기도 원수지간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까지 덮어버리게 되면은 거의 이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맞아요. 그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공급할 수 있는 제때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그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별로 없더라.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남중국해 관련해 가지고 노이즈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필리핀하고 또 갈등이 좀 생겼고요. 거기서 뭐 직접 군함에서 포를 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들이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이제 뭐 우리도 어부 이렇게 어선 납포하듯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쪽 관련해 가지고 갈등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남중국해는 중국만의 바다가 아니라 필리핀도 있고 그 근처에 그 속해 있는 그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이 다 해당되거든요. 베트남도 해당되고.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갈등이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는데 그쪽들 역시 보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쓰고 있던 전차나 이런 것들이 보면 러시아산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오래돼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교체 수요들이 여기서도 발생할 수 있고 독일이 리투아니아에 상시 주둔한다. 독일군이 해외 파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독일하고 일본하고 안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해외 파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의 전범이었었기 때문에 네. 직접 그 부대를 파견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독일이 그걸 주둔을 한다는 얘기는 리투아니아는 그 발트해 연안 쪽에 있잖아요. 그쪽에 주둔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러시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다는 게 독일을 위해서 모두가 다 준비가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유로존에서 가장 두려워할 만한 국가가 어디냐는 거죠. 독일. 한번 얻어 터져봤잖아요. 1차 대전에서 터져보고 2차 대전에서 터져보고 얻어 터져봤었기 때문에 독일군의 무서움을 알죠. 거기다 독일이 사실 그 무기나 이런 것들이 만들려고 맘만 먹으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죠? 네. 그럼 거꾸로 러시아가 또 긴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더 한 가지 또 어이없는 거는 트럼프가 어이없다기보다는 트럼프가 원래 그랬으니까 우크라이나 종전을 하는데 돈바스하고 크림반도를 러시아한테 줘버리고 전쟁 끝내자. 네. 그럼 그동안 왜 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이 나면은 유로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국도 더 이상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개런티 못 하겠죠. 물론 트럼프가 안 되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제 수요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오커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한국하고 일본에다가 이제 협력을 요청을 했어요. 한국한테는 이 기술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쩌면 좀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오커스에 궁극적으로 편입을 시키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이 갈등 구조가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긴장감이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인 거죠. 앞서서 이제 전체적으로 방산 쪽이
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네. 지켜보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재래식 무기 그 누적 성장률을 보시면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 제일 위에 어디가 있습니까? 한국. 제일 위가 한국입니다. 네. 보시면은 뭐 다른 나라들하고 갭도 꽤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이 이렇게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거는 대탕트 시대가 열리면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군수 산업을 갖다 통폐합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라인을 많이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이 미군을 소화하기도 벅찬 수준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미군 탱크가 있으면 M1A1 전차, A2 전차가 있다 그러면 미군이 도와줄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오파를 내도 미국에다 많이 내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못 받아주는 거예요. 거기다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쪽에 있는 방산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4년 이후에도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수주가 기대되는 수주풀들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많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방산 수요가 넘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단적으로 폴란드만 해도요. 지금 1차 계약 끝났고 2차 계약 지금 아직 부분적으로만 됐는데 한 17조 이상이 지금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 폴란드에 더해가지고 지난주에 쭉 나왔었던 게 루마니아가 또 튀어나왔죠.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수출 계약 관련해서 K2 전차 같은 경우는 실사격까지 테스트가 끝이 났어요. 근데 전차 같은 경우는 마지막 관문이 실사격이고 이거는 거의 요식행위예요. 왜냐면 전차 갖다 놓고 실사격 포사격을 했는데 안 나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폴란드에서 이미 다 통과됐고 노르웨이에서 이미 검증받은 건데 루마니아도 곧 이슈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럼 왜 우리나라 제품 아까 제가 훨씬 싸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K2 흑표 전차 같은 경우가 폴란드 쪽으로 나가는 게 한 200억 정도. 이게 또 환율 때문에 어떻게 바뀌면 좀 더 올랐을지도 모르겠는데 한 200억 정도를 보는데 여기 써 있는 것지만 레오파드 전차 같은 경우 독일 전차죠. 이거는 지금 리투아니아 거로 나간 게 신형이 450억입니다. 에이브럼스 그 M1A1 중고가 270억이에요. 중고보다 더 싸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전차는 그 미국하고 그 러시아의 기술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전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지형에 강해요. 뭐 늪 같은 데서도 잘 빠지지 않고 빠져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수성에 대한 거는 유튜브에 많이 언급이 이제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측면이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150 아까 포탄 그 북한 포탄 러시아로 지원되는 거 말씀드렸지만 그 러시아로 152mm 북한 포탄이 나가는데 그게 $600 포탄 한 발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풍산에서 그게 아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나간 게 아니라 미군으로 지원된, 저번에 나갔었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만드는 155mm 포탄은 지금 $8,400입니다. 한 발당. 그 가격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가성비에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자꾸 우리나라한테 손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은 아마 올해 내내 주목을 좀 받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스라엘 이란 터지면서 전쟁 같은 것들이 뭐 해마다 터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해마다 한 건씩은 터질 거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전쟁이 없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 전쟁은 항상 도처에서 다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 같은 경우는 원래 또 숙적이었잖아요. 뭐 거기는 항상 이란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하고는 항상 충돌 가능성이 있는 국가니까 그건 차차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중국해에서도 돌발 상황이 나올 수 있고, 대만 항상 위협하고 있잖아요. 네. 대만으로도 우리나라 무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무기를 갖다가 미국이 다 커버를 해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방산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육성해왔지만 이번에 어떤 식이 됐던 간에 이제 기회가 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방산주 가운데서는 주목해야 할 기업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참 애매한데요. 저는 그냥 그래서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다 훌륭한 회사들이고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주 회사들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대로템입니다. 이건 이제 K2 전차, 그 다음에 이게 808 장갑차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지뢰 제거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지뢰 그 우크라이나에 지금 지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뢰 제거 장비 요청할 때 우리나라 그 장비도 또 요청이 들어온 게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K2 전차 같은 경우는 앞서도 가격적인 측면 잠깐 보여드렸지만 가성비가 되게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현재 폴란드양으로 해서 820대가 예정이 돼 있고 루마니아 쪽으로 해가지고도 이번에 이제 실사역 테스트까지 끝났기 때문에 루마니아가 아마 전차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0대 정도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 뭐 이집트, 사우디, 인도 뭐 이런 쪽 할 것 없이 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쪽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건 K3 같은 경우는 아마 무인 전차 얘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안 타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잠재적으로 좀 개발을 하면서 가능성을 좀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전차 쪽에서는 현대로템 관심 갖고 계셔도 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믹싱이 잘 되어 있는 육해공을 다 커버하는 방산 기업이다. 뭐 규모도 제일 크고요. 그리고 당연히 규모가 크니까 매출도 클 것이고 자회사로 지금 하나오션을 또 인수했는데 오션이 미국 내 조선소 지금 인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MRO 시장 들어가게 되고 조선소를 인수한다는 건 MRO만 하는 게 아니라 군함을 직접 제작해서 납품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같은 경우도 뭐 올해 앞으로 계속해서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 루마니아 계약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위성 쪽하고 많이 연계가 돼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 쪽 제품 부품들이 저기 로템이나 LIG 넥스원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면서 이쪽도 역시 꾸준히 올해 보셔도 괜찮은 회사인 것 같고요. LIG 넥스원은 이제 방어 무기입니다. 뭐 천궁, 천무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방어 무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계약을 해도 공시 나올 때 누구랑 어떻게 얼마 계약했다 이게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방어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것 자체를 갖다가 오픈을 안 합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이제 이 테스트 결과들이 워낙에 미국산에 비해서 괜찮다, 안 쳐진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도 계속해가지고 수요가 여기저기서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역시 가능성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항공우주는 우리나라 전투기 관련된 지금 현재는 경공격기 뭐 이런 것들 수출하고 있지만 KF-21 이걸 이제 최초로 공개했고 시운전까지 끝이 났거든요. 아마 이제 양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오파를 조금 우리나라에서 방사청에서 먼저 받고 그다음에 KF-21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국가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기 저게 4세대는 아니고 3.5세대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 급의 전투기를 갖다가 제작할 수 있는 국가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것도 꾸준히 수요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풍산입니다. 풍산하면은 뭐 탄알, 탄약, 총알, 뭐 포탄 이런 쪽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쇼티지가 나 있거든요. 쇼티지가 나 있어서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한 발당 미국에선 8,000불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1,000만 원이 넘죠. 네, 한 발 쏘면 1,000만 원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딜레마 아닌 딜레마는 이거는 살상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지원을 요청을 하는데 살상 무기를 주게 되는 순간 이제 러시아하고 완전히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는 앞에 방산 제품들도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들의 같은 경우는 다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수출이 돼요. 그런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꾸준히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풍산이 주로 뭐를 가지고 만드냐면은 동, 구리. 요즘 구리 가격도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익을 원재료 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걸 또 제품에다 반영하는 게 더 올라가니까 이익은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들은 다 괜찮습니다. 그거 어디 뭐 뉴스 일각에서는 보니까 뭐 3년치 뭐 물량도 다 이미 수주장고가 계약이 맞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인가요? 계약을 그렇게 하죠. 왜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로템 지난번에 계약했던 게 180대거든요. 네. 그 1년 내에 납품 못 해요. 어차피. 근데 또 아셔야 되는 게 현대로템은
전차를 우리나라 방사청하고도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기업체들이.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LIG도 마찬가지고 국내 방사청하고 또 계약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폴란드 계약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기간이라는 게 그냥 1년 계약이 아니죠. 네.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약을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계약이 될 건데 지금 수주장고는 역대급입니다. 아, 역대급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계약이 나오게 되면 또 역대급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전쟁 때문에 고생했는데 네.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또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 개발을 했던 거고. 네. 근데 이제 우리 우군이 어쨌든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군의 어떤 기술 이런 걸 많이 봤을 거고 도입을 했을 거고 그 덕을 좀 보는 건 있습니다.